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심규진 교수와 함께 73년생 한동훈, 한동훈 신드롬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몇 번 인터뷰했었는데 스페인에서 네, 영상으로도 하고, 예. 우리 고정TV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이 책 언제 쓰신 거예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8월 중순 그때 이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 도착해서 학기 시작하면서 써서 학기 이제 끝날 때쯤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한 학기 3개월 중에, 썼어요. 네. 이 작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뭔가 이게 뭐 그 정도로 꼭 써야 되겠다는 어떤 욕구가 내면에서부터 나왔던 모양이죠? 제가 그러니까 여름에 네. 이제 한국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일했던 동료분들이 이제 여러 기관이나 뭐 연구기관 등등 해서 네. 일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컨설테이션을 많이 컨설팅 같은 거를 좀 하던 네. 차에 많이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많이 좀 글을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썩히긴 아깝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너무 지금 보수가 네. 그 문화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사나 이미지 전략에 있어서 처음엔 이제 보수 집권 전략 같은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대중서로 내봐야겠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냥 떠오르는 게 한동훈이라는 우리가 문화 전쟁에 네.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정신이 있고 또 한동훈이라는 젊은 X세대 보수, 희귀한 X세대 보수가 있고 세대 교체에 열망이 있고 그래서 딱 떠오른 게 그냥 73년생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뭐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책이라기보다는 네. 전체 우리 보수 진영이 어떻게 좀 균형이라도 맞출 것인가. 네. 그리고 586 세대가 지금 그 운동권 세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담론 시장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좀 균열을 내서 조금이라도 균형이라도 좀 맞춰볼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쓴 전략서 같은 건데 네. 아무래도 제목이 이제 73년생 한동훈으로 좀 직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을 띄우기 위한 책이 아니냐. 근데 약간 좀 또 시기상으로도 그렇게 맞물려진 거예요. 예. 이 국민의힘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한동훈 장관을 이제 소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도 높아지면서 네. 지지층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탈고를 한 게 11월 초인데 11월 8일 날 제가 또 이제 국내 학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는데 네. 그때 이제 출판사 측에 탈고본을 넘겼는데 굉장히 책이 막 초스피드로 빨리 나온 거예요. 아하, 한 달도 예. 안 돼서. 근데 그때부터 막 제가 탈고한 시점부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지방 다니면서 네.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 모든 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저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화제성을 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배 때우자고. 네, 그래서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좀 많이 나가요? 뭐 아무래도 그 좌파들 책에 비해서는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예. 네. 근데 좀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해주셔서 그래요. 스테디하게 좀 더 가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도 이 책 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호기심에서라도 서점 가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심규진 교수가 내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대충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여기 앞에 추천사 꼭 잠깐 짧게라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쓴 추천사가 있어요. 네네. 예. 이게 가나다로 배치했나? 왜 내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아무래도 1세대 그 저기 1세대 제일 나이 많다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상징성 있는 정치평론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앞에 그 표지에도 딱 그 고성국 박사님이 추천한 책이라는 거를 아이고. 마케팅 포인트로 지금 삼았습니다. 네. 네, 제가 쓴 추천사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몇 줄 안 되니까요. 586의 퇴장은 필연적이다. 586의 생물학적 퇴장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586의 정치적 퇴장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이 숭배하는 이념이 역사적 사망 선고를 받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586의 폐허 위에 피어날 새로운 꽃들에 주목한다. 한동훈도 그 꽃 중에 하나이리라. 제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이 뭐 워낙에 뭐 이 정치 평론 쪽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시여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고 추천사를 써주셔서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딱 이렇게 저도 저기 표지에다가 추천사 써달라고 네. 그러셔갖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제가 한 3주 전에 연합뉴스 TV에서 논평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제가 논평을 했는데 네. 예,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세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네.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예. 대구하고 서울에서 높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구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 이념의 본산이잖아요. 그렇죠. 클래식이 된다는 얘기고 서울은 가장 중도가 많고 젊은 핫한 층이 곳이지. 많고 예. 트렌드가 변하는 곳이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트렌디 핫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신드롬이라는 건 항상 세대를 통합해야 되고 클래식과 트렌디를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엘비스 프레슬리 신드롬도 그런 거잖아요. 흑인 음악이라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걸 네. 백인이 하니까 새로웠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왜 좋아하냐면은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막 이분이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을 얘기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떤 정통의 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예. 굉장히 희귀한 X세대 보수. 그리고 음. 굉장히 그 댄디하고 세련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수를 그쪽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낡고 좀 촌스럽고 뭐 후진 걸로 이렇게 막 프레이밍을 해서 낙인을 찍었는데 맞아요. 그 낙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구구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보수적인 얘기라면은 구구라고 그 쉽게 매도하고 난도질하는 맞아요. 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한동훈의 그 이미지 네. 그것 때문에 신드롬이 불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성별에 있어서도 네. 정통 이제 어르신들의 지지도 또 남성 지지층들의 지지층도 강하지만 여성들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이었던 여성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서 이 정치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호감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성층이 좋아한다는 댓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거부감이 없다. 네. 근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엄청 싫어하던데? 저는 그게 오히려 예.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해요. 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고성국 박사님 앞에서 주제 넘을 수 있지만 무슨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는 예. 뭐 예를 들면은 예전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네. 뭐 김영삼, 김대중 뭐 문재인까지 뭐 정치적인 능력을 떠나서 항상 안티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좀 양극화돼 있고 아무래도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큰 건데 예를 들면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악마화하고 낙인 찍으면서 낡은 것, 극우, 태극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낙인을 찍으면서 정치적 이득을 누렸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한테 정치적인 박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타도를 하는 인물들이 이미지가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 강성 86, 그리고 막말을 일삼고 이제 그런 후진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주면 그런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이런 서사가 돼서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고 오히려 중도층한테도 중도층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면 지켜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정적을 갖느냐 그리고 정적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네. 그것이 큰 관건이라고 했을 때 강렬한 안티가 좀 강렬한 비호감적인 안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겠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면서 한동훈 신드롬을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다음 이제 질문이 지금 저 종북주사파 아까 이제 후진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종북주사파들과의 대립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후진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586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 586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새로운 세대 간의 아주 선명한 대립구도가 떠오르는데
그 586에 대해서는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586이 자체 붕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대 권력, 사실 586이 어떻게 보면은 87 체제를 만들었고, 네. 사실 87 체제 이전은 박정희 시스템으로 돌아간, 이제 우리나라의 국부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해서는 저는 그게 박정희 영향력의 자장 안에 연장. 있었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체제가 바뀐 게 87 체제고, 87 체제를 주도한 세력은 86세대였다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박정희 체제와 그 박정희 체제의 안티테제로서의 86이 주도한 이 정치 지형이 네. 한 단계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전환기를 이끄는 선봉에 선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네. 그래서 86 자체의 붕괴를 나타낸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스템 86세대고 그 87 체제 시스템이 낳은 관료거든요. 네. 근데 그 87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효용을 다했다라는 것을 아. 자각한 86세대 내부의 붕괴인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12.12 그런 거랑 11.6이나 12.12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이제 박정희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갔었지만 그 내부의 어떤 갈등과 어떤 외부의 또 압력, 그런 뭐 부마 사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좀 자체 붕괴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붕괴됐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50이라는 위기 관리 정권이 들어섰던 것이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그 대중들의 그 열망, 정치적 열망이나 에너지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그런 드라마틱한 변혁을 굉장히 좀 거칠게 좀 러프한 방식으로 겪어왔다고 한다면은 그 이 87 체제 붕괴와 또 86세대 분화를 이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굉장히 이제 좀 파괴적 리더십, 그래요. 알겠어요. 파괴를 통한 혁신적 리더십을 그러니까 이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예. 586 세대 중에 한 명이었다. 586 세대 중에 한 명인데, 예를 들면 이성계가 고려 사람이었지만 고려의 그렇지. 시스템의 조선을 한계를 느끼고 건국했듯이. 예, 새로운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586 세대 한 명으로 그렇죠. 예. 586 기득권 세대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렇죠. 그 586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586을 역사에 그 퇴장시키는 거네. 그게 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그게 역사적 소명이다. 제가 그렇게 네, 그렇죠. 책에 썼죠. 청소부네요. 네, 청소부죠. 일소하는, 그러니까 적폐를 일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일소가 돼야지 이제 새로운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싹 청소해 놓고 가면 그 새로운 토양 위에 이제 한동훈과 같은 새로운 꽃들이 필 수 있을 것이다. 새 집을 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586과 구별되는 한동훈의 새로운 세대적 특징 또는 뭐 이름이 있습니까? X세대 이제 그거를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제가 뉴보수라는 얘기를 썼는데 X세대 뉴보수라고 했는데 이제 영보수 뭔가 약간 영라이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별화되는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세대는 여전히 그 안티테제만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이게 되게 선진화를 가는 그런 초석을 다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민주화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군사 정권 시대의 그런 억압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라키가 되게 강한 권위적인 그거에 대한 안티티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같은 이 X세대 보수의 특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감수성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반공 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냉전 교육을 받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적인 감수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또 대학을 들어가서 특히 이제 그
X세대의 엘리트 계층들은 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세대잖아요. 네. 대학 진학률도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86세대의 담론에 굉장히 좀 세뇌가 된 세대인 거예요. 네. 그 정교조라든지 이제 86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정치적 변혁을 다 겪어왔고 거기다가 뭐 최초의 정권 교체, 뭐 햇볕 정책 그것까지 해가지고 뭐 노무현 정권과 그 문재인 정권의 실패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정책 확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르신 세대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네. 이 디지털 세대를 또 겪었기 때문에 MZ 세대의 그런 화법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좀 정치를 게임처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딱 그 모드 변신이 가능한 모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86이나 그런 적폐나 그 막말하는 그런 혐오와 증오의 정치 세력을 대할 때는 딱 게임 전사 모드로 딱 이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X세대인 거죠. 네. 그거는 그 이준석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X세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확장성과 스펙트럼이 다양하면서도 또 이 신세대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조응할 수 있고 특히나 그런 문화적인 사대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때부터는 그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교육이나 뭐 남존여비 사상 그런 거를 겪지 않은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예. 그러니까 그런 증오나 혐오, 갈등, 갈라치기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40, 50대쯤 되면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네. 가진. 그러니까 이제 역량이 있는 거죠. 이제 국가 미래를 끌고 나갈 만한 역경과 어떤 시련을 거쳐서 내구성을 좀 가진 세대다. 그래서 저는 X세대 뉴보스로서 한동훈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학이나 문화 쪽에서 X세대 얘기할 때 이를테면은 서태지 그러면 X세대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X세대 상징이죠. 그러면 한동훈과 서태지가 같은 세대적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 문화적 감성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K-팝이라던가 이런 그런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특징인 거잖아요. 그 사실은 서태지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서구의 팝적인 거 그리고 이제 비주얼 보는 음악 아이돌 음악 그거의 어떤 원형을 제시했는데 그 사실 그 시대에 음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뭐 박진영이니 뭐 양현석이니 다 그 뿌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지금 있잖아요. 대중문화의 주역이 70년대생들인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 문화 전쟁에 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럼 거죠. 한동훈이 저 서태지 노래 부르면 진짜 멋있겠네. 근데 서태지는 이제 90년대 그거고 지금은 이제 뭐 뉴진스 이런 거를 해야겠죠. 지금은 뉴진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뉴진스 사실은 그런 아이돌 시장도 70년대생들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프로덕션을 다 그 70년대생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가끔 이 세대 있잖아요. 40대, 50대 노래방에 가면 진짜 랩도 다 따라하고 그쵸. 자기가 소화시켜서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아이돌 그룹들을 그 율동까지 어느 정도 해가면서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이 또 제가 이제 그 어느 칼럼에서 이제 계급 배반 투표, 뭐 세대 배반 투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70년대생들이 그 유행처럼 강남 좌파적인 PC 담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오바마 정권의 탄생 이후로, 그러니까 오바마를 만든 것은 사실은 그 패권 경쟁에서 그러니까 냉전은 종식됐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런 PC 담론이라든지 우리가 진보로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했던 거죠. 10년간. 그러고 났더니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뭐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난민 문제 때문에 지금 EU 체제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 담론을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10년의 그 PC 담론 강남 좌파적 담론 강남 좌파라면 이념적 투쟁성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체제 경쟁을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느슨한 마인드 입만 사는 것들. 그런 스타일을 추구했던 진보 담론이 이제 허구였다라는 거를 이제 젊은 층들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허위를. 그런 이제
거에 비유해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그런 아까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86을 균열을 냈다면 예. 한동훈 장관은 이제 70년대생 리더로서 미래 아젠다 우리가 그럼 이제 뭘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586들은 NHK 무슨 이 가라오케 문화고. 그렇죠. 카르텔 문화, 끼리끼리 카르텔 문화. 예. 네.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세대는 전혀 다른 네, 예, 네. 문화적 감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르고 정치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문법이나 그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잘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요. 그럼 이 X세대라고 이제 칭하셨으니까 X세대의 대표 한동훈과 MZ세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좀 기대하는 바는 네. MZ 세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리더. 근데 그게 약간 옛날 그 86세대처럼 우리가 운동권이고 우리가 뭐 선이고 끼리끼리 형동생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MZ 세대들은 실용적이거든요. 되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된 친구들이에요. 프로젝트 드리븐. 그러니까 성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일로서 인정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공평무사하게 열심히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서포트를 해주고 장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과거처럼 86세대처럼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좀 비속어 같은 걸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 장경태나 뭐 그런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86세대에 기생한다고 해야 되나? 아부를 떨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성과를 통해서 같이 86도 아닌데. 86도 아닌데 김남국.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속어를 써서 그렇긴 하지만 약간 부하 같이 이렇게 종속된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되게 한심하잖아요. 맨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없잖아요. 민주당에는 어떤 우리가 딱 언뜻 거기는 그냥 운동권 정당 아니야? 사실은 거기에 운동권이랑 관계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꽤 있죠. 김남국이니 김용민이니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운동권이니 김의겸이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인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속적인 관계, 전체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적인 리더십,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리더십을 한동훈 장관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식의 뭐 개파라던가 라인 리더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역동성을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심규진 교수 말씀 쭉 들어보면 이제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 감성과 세대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치판에서는 늘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셨지만 상대와 대척점에서 대립구도를 세우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쪽이 알아서 공격을 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맨날 똥볼 차면서 공격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런 케이스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 내부로 돌아가 보면 우리 자유파 진영도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해내면서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는 변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이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비대위원장을 하건 선대위원장을 하건 하여튼 이 국민의힘 세력과 함께 뭐 정치를 해나갈 때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쪽은 너무 그 전체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문제고 정체성이긴 하지만 여기는 딱 반대인 것 같아요. 보신주의, 얌전하게 있자. 그러면서 찍히지만 말자. 그리고 되게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냥 또 이제 좀 여기가 정치적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저는 또 그게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남긴 굉장히 안 좋은 어. 레거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불확실성한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떤 식의 그 깽판을 치고 예, 그 뭐 내부 총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식의 이제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막 오히려 그 이준석 씨 때문에 그 청년 정치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낙인이 저는 찍히지 않았나. 예. 그걸 낭인 정치. 그리고 뭐 자기만 튀어보겠다는 그런 아주 뭐 자해적인 정치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이 되게 우려가 되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전부 내보면 그런 공포심? 그냥 뭐 약간 생존에 대한 그런 보심만 있고 이 새로운 그 빨리 저 화력을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예. 해보자라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가 안 보여서 그게 가장 문제고 그런 것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뭐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지금은 없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에 들어오거나 뭐 정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도 지킬 수 있고 예. 또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새로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막 정치인들끼리 뭐 친소 관계로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안 좋게 보였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김기현 대표 저번에 울산 가셔가지고 뜬금없이 뭐 대통령이랑 자기랑 프리토킹 하신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낡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의 안 해요. 변변한 투샷도 없어요. 그래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지. 그게 약간 새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특히나 그 저쪽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아바타라는 둥 심지어 뭐 김웅같이 그렇게 황당한 얘기 김웅 그분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김주애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마타도아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쌍무적인 계약 관계? 약간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잘 인정해주는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의 영역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월권하는 것이 뭐 막 항명하고 그러는 게 민주적인 리더십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합리적인 리더십. 알겠어요. 예.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신 교수 말씀 중에 나와서 제가 정말 하도 가짜내서 논평 자체를 안 했는데 그 김우희 같은 자는 저거 네. 당에서 저 출당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무슨 대통령 어떤 막말을 그렇게 막 합니까? 그거 완전 막말이죠. 진짜 막말이에요. 무슨 김주애를 갖다 들이대고 저런 자를 어떻게 그냥 당에 또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원래 그 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말이 세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 생각하는 막말은 직접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막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막말이거든요. 당에 대한 막말이기도 그래서 하고. 우리가 그 이를테면 김재원이 뭐라고 했다, 뭐 태영호가 뭐라고 했다 그래서 다 징계했잖아요. 그거보다 10배 이상 그 정말 그 그렇죠. 흉측한 막말이고 정말 해당적인 막말이거든요. 그래서 김의희 같은 자는 뭐 물론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면 된다 그러고 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당의 기율을 세워가야죠. 그 점 제가 꼭 한번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신규진 교수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 지지 댓글이나 공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진 교수 같은 분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자격이 잘 안 되는 게, 뭐 정치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썼는데 치어리더, 뭐 응원단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맷집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근육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책 하나 써본인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부끄럽게도 그 프롤로그에도 보면은 이런 정치적 발언 해가지고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되게 새가슴이어가지고 이 정치는 굉장한
알겠어요. 예, 결기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겠다. 정치적 근육이 있으신 분들 좀 응원할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어리더는 할 생각이 있으시고. 치어리더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 들으니 눈이 번쩍 뜨인다고, 완전 공감된다고.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책을 사주세요. 1973년생 한동훈입니다. 책 제목은 1973년생 한동훈이고, 이거는 한동훈 신드롬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책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파가 내년 총선 승리하고 2027년 대선 정권 재창출로 가는 일종의 전략서로 이 책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 교수가 오랫동안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그 정치 문화 쪽에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그 요인이나 행태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녹여서 우리가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가는 어떤 전략서로 문제 제기를 하신 책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서를 썼는데요. 일단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그 많은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힘들게 싸우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됐고, 또 최근에 많은 우파 책들이 나왔잖아요. 뭐 법카 그 조명현 선생님 책이라던가 뭐 이동재 기자님 책이라던가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뒤늦게 그 책을 읽어보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단 있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뭘 했다고 뭐 용기를 냈다고 했는지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좀 보수 진영이 특히 이제 저희가 취약한 문화 전쟁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많이 제 좀 진정성을 담아서 쓴 책이니까 미흡하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네. 우리 신규진 교수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들이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